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진행을 맡은 윤상원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완전히 뒤바꾼 발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산업혁명을 일으킨 증기기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국 어디서나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인터넷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이 물건은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발명품입니다. 왜냐고요? 그건 이제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본격 독서 대행 방송을 위해 오늘도 남국민 백희연 기자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021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서 2월이 됐습니다. 저희 녹음 기준으로 2월 초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벌써 2021년이 한 달이 지나버려가지고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작년도 너무 빨랐는데. 그렇죠. 올해는 뭐 하면서 지냈어요? 재택근무 계속 하고 있죠. 재택근무. 네. 그렇죠. 요즘 아직도 코로나가 저희가 전혀 그러니까 물론 1000명대는 아니지만 좀 비슷하게 위험한 단계여가지고 그렇죠. 요즘은 집에만 있습니다. 사람도 많이 못 만났어요, 새해인데. 저도 집에만 있어요. 두 분 다 그럼 집에만 계신 거예요? 네네. 우울합니다. 새해 사람을 못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됐어, 제대로. 그렇죠. 근데 요즘 아직도 좀 불안해서 약속을 잡기도 힘들고.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제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코로나 때 안 만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안 만나도 되는 사람들이란. 그래? 그거 너무 좀 그거 한데요? 방역 감수성이 높은 거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코로나여도 만났다고. 필요한 사람은 만나죠. 필요한 사람 사람 만나죠. 아니 근데- 진짜 좋아하고 친한 사람. 허허. 왜 좋아하는 사람 아껴주기 위해서 좀 밀어둘 수도 있지 않나요? 에이 그런 거 안 방역? 하잖아요. 방역 감수성이 낮으시군요, 백 기자. 아니 내 친구가 근데 이게 아, 사람 아이고. 만나는 스타일 차이인 게 저는 좀 만날 때 이렇게 무리들끼리 많이 만나는 편이라 가지고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뭐 만나가지고 하는 경우가 보통 그러면 만나도 되는데 그렇죠. 뭐 이렇게- 약간 남국민 기자는 사람 사귈 때 약간 가볍게 사귀는 스타일이고 나는 진중하게 사귀는 스타일. 전혀 아닌 그런 아무튼 진중. 아무도 뭐 1대1로. 동의하진 않는 것 같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런 것도 없으셨겠네요, 두 분 다. 아직은 여행 계획을 못 잡겠어요. 근데 여름 막 다들 근데 단톡방 같은 데서 몇 월엔 언제 가자, 뭐 언제 가자, 자금 다들 준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 지나고 분위기를 다들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긴장 단계고. 아 빨리 여권 백신 여권이나 도입돼가지고 빨리 맞고 어디든 갈 수 있었으면 맞아. 좋겠어요. 빨리 해외- 백신 맞고 싶어. 백 기자는 해외 여행 어디가 제일 가고 싶으세요? 몰디브요. 몰디브. 아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신혼여행으로 못 가 몰디브. 아. 근데 우리는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신체 건강한 성인 남녀라서 백신은 올해 말에나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백신 순서가 너무 늦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한 네. 11월? 그러니까 우리- 빨라도 11월. 네, 우리 자가 면역력으로 버텨봅시다. 근데 이제 백신 불안감이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없을 것 같으면서도 맞아요. 제 친구가 백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근데 당연히 백신의 안정성을 다들 얘기를 하지만 이게 임상이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2년 후에 발병되는 뭐 치명적인 뭐 부작용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렇고 아니 근데 이번에 설문조사 보니까 특이한 게 오히려 젊은 세대가 그 백신 안 맞겠다는 비율이 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천천히 맞겠다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그게 보통은 좀 이제 그런 공포심이 있는 어르신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쵸.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많다니까 진짜 의외였어요. 근데 이게 제가 국제팀에 있을 때 백신을 되게 많이 공부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본 그 약간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네. 모더나 같은 거는 사실 rDNA라는 새로운 그 방식으로 백신을 제조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렇게 빨리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게 이미 연구가 이미 진전이 많이 돼가지고 그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백신 연구를 갑자기 뭐 몇 달 안에 한 게 아니라 사실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온 그거 rDNA 연구에 이거를 얹은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불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안전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저는 솔직히 그냥 맞고 싶어요. 저는 빨리. 맞을 수만 있으면 진짜 빨리 그쵸, 맞고 맞을 싶어요. 수만 돈 있으면 내고라도 맞고 싶은데. 저도요. 그냥 젊은 사람들 얼마까지 낼 수 있어요? 저요? 이게 진짜 그 뭔가 남들이 안 맞을 때 더 뭔가 상대적인 경쟁력이 있는 거니까 진짜 한 몇십만 원 내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300까지 낼 수 있어. 그 정도 여행 갈 수 있게 해준다면. 예약을 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몰디브 여행을 예약해 놓은 사람이라 가지고 또 취소해야 되죠 이제 네. 다시.
아무튼간에 이제 젊은 층에서 백신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하고 뭔가 안정성에 대해서 더 홍보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정부 측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잘 안 걸리니까 내가 굳이 맞아야 되나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 같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책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오늘 앞서 소개해드린 뭐 이제 그 내용에 관련된 책은 남궁민 기자가 준비하셨죠? 어떤 책인가요? 예, 오늘 시작하기 전에 또 한번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지난달에 블룸버그 통신이란 유명한 통신 언론사죠. 거기서 세계은행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2020년에 G7인 그러니까 한국의 1인당 소득이 G7을 넘어설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선 건데 네. 이렇게 빠른 한국 경제 성장을 만든 물건을 꼽으라면 두 분은 뭘 꼽고 싶어요? 물건이어야 하나요? 네, 물건. 뭐 어떤 다른 걸 수도 있고. 난 사람들이 경쟁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진짜 중요한 요소죠. 한국인의 이 경쟁심 그렇죠. 중요하죠. 열심히 살잖아요. 저는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동차죠. 왜냐하면 자동차와 반도체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수출을 근간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건 제가 금융팀 삼성과 현대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그 근대사의 경제 발전은 이제 그 두 기업이 기둥이 돼서 이어져 왔다고 해도 사실 저는 그 전혀 과장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보통 그 만불 정도에서 중진국의 함정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많이 엮이는 경우가 많고 태국 같은 경우가 좀 그 정도의 상계에서 맴돌고 있는데 몇십 년째. 네. 한국은 한 그 정도 소득일 때 반도체가 나오면서 이제 점프가 됐죠. 정말 중요한 산업인 거 맞는데 저는 다른 걸 하나 뽑으려고 가졌습니다. 저는 컨테이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컨테이너요. 여러분 컨테이너는 다들 아시죠?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수출 컨테이너 많이 그렇죠. 봤죠. 사각형으로 된 철제 상자인데 네. 이게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뤘냐 할 수 있는데 이 책은 오늘 다룰 책은 더 박스라는 책인데 네. 컨테이너에 대한 책이에요. 컨테이너. 컨테이너가 박스처럼 생겨서 네, 더 박스라는 네. 제목이군요. 근데 컨테이너는 좀 그냥 평범한 철제 상자인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자동차에 어떻게 견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 그러니까 거. 이게 컨테이너가 세계의 어떤 무언가를 도왔을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만 성장한 걸 봤을 때는 컨테이너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지 않나요? 저희가 컨테이너에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이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여러분 아마존으로 혹시 직구 해봤어요? 해외 직구? 백 기자 엄청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안 해봤어요. 아마존 안 진짜요? 해봤어요. 와,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하는데도 저기 해외 그 영어도 할 줄 알면서 왜 안 해봤지? 아마존 직구를 안 해봤다고요? 몰라, 왠지 손이 안 가요. 해외 직구는 해보셨어요? 해외 직구? 해외 직군 많이 해봤죠. 그러면 이제 요즘 해외 직구하는 게 엄청 옷, 싸잖아요. 네. 사실 옷이 사실 막 엄청 비싼 게 아니어도 요즘 또 주문한 경우 막 몇만 원짜리들도 주문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엄청 생각해 보면 네. 대단한 일인 게 지구 반대편에서 오는 물건이 우리 국내에서 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싼 값에 올 수 있다는 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네. 이 놀라운 일이 사실은 쉽게 생긴 일이 아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성과이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주역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컨테이너라는 건데 네. 컨테이너가 오늘의 뭐 해외 직구 그리고 한국 경제를 만들었다. 근데 이 방송 한번 들어보시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가 한국 경제를 만들고 세계 경제까지 바꿨다. 약간 이런 소리 같은데. 약간 비약인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게요. 그래서 좀 어떻게 그랬다는 건지 좀 설명을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릴 건데 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좀 나랑 동떨어진 얘기 같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 얘기를 하다가 말미엔 테슬라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테슬라요? 갑자기 테슬라가 왜 나오나 할 수 있는데 오늘 뭐 주제가 여기저기 점핑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주인공은 컨테이너인데 네. 그 얘기를 한번 테슬라를 보려고 해요. 근데 테슬라의 주주도 계실 거고 네. 주주가 아니어도 테슬라에 관심 많잖아요 요즘. 많이 핫한 기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한번 네. 테슬라의 미래도 한번 제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컨테이너가 오늘은 주인공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상은 잘 안 가지만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책 얘기를 해볼게요. 예, 오늘 컨테이너 역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옛날에도 화물은 배로 많이 날랐잖아요. 네.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무역하는 거 배로 무역하는 거 많이 보는데 그렇죠. 화물을 어떻게 날랐을 것 같으세요? 옛날에는? 뭐 옛날에는 당연히 노예들이 그렇죠. 이렇게 날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화물을 날랐던 시기는 약간 네.
배로 항구에다가 이제 배가 도착을 하면 네. 누군가가 날라야 되는데 대부분 다 약간 흑인들이 그 날르고 우리가 되게 유명한 게임 중에 하나가 대항해 시대라는 맞아요. 게임이 있잖아요. 맞아. 몰라요. 그게 무역을 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거상. 뭐 그래서 그런 거상도 거죠. 있고. 예, 엄청 응. 유명해요. 근데 이제 배로 그 무역을 하는 게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도시에는 이 뭐 어떤 물품이 시세가 뭐 몇백 원인데 다른 도시로 가니까 이제 몇백 원 더 받고 이런 거. 그러면 재밌다. 차이가 없는 네. 거죠. 그게 어렸을 때 아마 네. 저희가 그 남자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네. 전 세계 지리를 그걸 알면 다 알아요. 맞아요. 대항해 어디 시대. 그래서 사회과 부도를 가져다가 네. 그게 옛날에 인터넷이 발달 안 되니까 지리를 모르잖아요. 그럼 사회과 부도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방향을 여기에 잡는 무슨 도시가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풍랑도 만나고 네. 싸움도 해요. 근데 그게 약간 문명 같은 거네요. 그런 거죠. 근데 옛날에 엄청 더 단순했지만 그런 무역을 하는 로망을 좀 자극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막 재밌다. 대포도 만들고 그 게임에 이제 나무 상자와 그러니까 나무 상자로 물품을 실은 이미지랑 그다음에 중요한 건 그 동그란 원통형 모양의 그 와인통 같은 그렇죠. 뭔지 알아, 오크통, 뭔지 알아. 오크통. 그쵸. 그거로 실는 게 너무 이미지가 이렇게 강해서 굴려서 올리고 네. 백 기자가 말한 그 노예들이라는 이제 부도 노동자일 수도 있고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등으로 져가지고 이렇게 막 선적을 해요. 출항하기 전에. 맞아요. 막 그래서 그 출항할 때 모습 영화 같은 데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옛날 모습 같지만 불과 1960년대까지도 네. 화물은 이렇게 날랐어요. 그래요. 사람이 직접 이렇게 등짐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나하나 나르는 거예요. 이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한 1980년대, 70년대 정도까지도 흔한 모습이었어요. 이게 그래요? 대부분이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가까운 영화로 그 타이타닉 있잖아요. 네. 타이타닉 보면은 처음에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게 표 어떻게 3등석한 표 구해서 타는데 네. 옆에 보면 이게 널빤지 있고 거기 이렇게 막 그 인부들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짐 싣거든요. 네. 근데 그게 191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짐은 다 그렇게 실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여객선이니까 물론 그쵸. 화물선이랑 다르지만 네. 대부분이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보면은 완전 풍경이 다르죠. 이제 컨테이너에 완전 그 항구에 컨테이너가 진짜 막 끝도 없이 쌓여 있고 네. 진짜 산만한 그 크레인이 막 싣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우리 뭐 부산 항구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그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하죠. 맞아요. 네,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컨테이너를 들어가지고 이제 찡 하고 들어올리면 인형 뽑기 같이 원하는 곳에 이렇게 크레인이 두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죠. 제가 이제 살던 데가 그 큰 무역항이 있는 도시였거든요. 평택이라는 도시인데 평택항도 커가지고 그렇죠. 어렸을 때는 항구를 가면 항구 하면 어렸을 때 그 왜 만화 같은 거 보면서 그걸 기대하고 갔는데 네. 너무 삭막한 거야. 항구에 다 이렇게 반듯반듯하고 진짜 사람이 별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거기는 별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 데거든요. 이제는 항구하면 뭐가 생각나냐면은 극한 직업에서 네. 그 맨 마지막에 항구로 다 가가지고 싸우는데 다 그쵸,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는 그 곳에서 싸워요. 그래서 요즘 항구하면 뭐 숨어 있고 뭐 맞아, 이렇게 뭐 쌓여 있는데 다 그런 컨테이너에서 미로처럼 이제 쌓여 있는 컨테이너에서 싸워. 그게 영화적으로 되게 연출하기 좋나 봐요. 왜냐하면 그런 것 항구 배경으로 조폭들이나 맞아요. 그 형사랑 많이 나와. 부산이 나오면은 그게 나와. 베테랑도 그렇고 그쵸, 부산. 맞아요.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 머릿속에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두 개의 항구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런 막 그런 복작복작거리고 선술집 있는 그런 항구의 시대랑 지금 우리가 아는 항구의 모습인데 이게 어느새 갑자기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바뀐 거냐면 1956년으로 가야 되는데 오래가네요. 1956년에 말콤 맥린이라는 이제 트럭 운수업자가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트럭으로 짐을 날라가지고 그 사업을 완전 번창시킨 분이에요. 원래는 그냥 흙수저죠. 우리말로 하면 흙수저였던 분인데 엄청 열심히 일을 하던 분이어가지고 트럭 운수업으로 자리를 잡으세요. 꽤 성공을 하셨는데 이분이 운수업이 이제 물건을 나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컨테이너는 당연히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라는 게 지금은 딱 규격이 돼 있는데 그때는 그냥 큰 상자에 철제를 덧댄 거를 많이 썼어요. 그냥. 근데 아까 상원 씨가 말한 것처럼 그 대항해 시대 게임에도 나무 상자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다 철제를 덧대기도 하고 뭐 자기들이 쓰기 좋은 크기를 만들기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규격이 없이. 네, 규격이 없죠. 그냥 이제 상자였던 거예요. 상자.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저 컨테이너라는 걸 잘 쓰면 돈이 되겠다 싶은 거예요. 딱 보니까. 이제 딱 보고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트럭 운수업인데
컨테이너 선 같은 거를 생각을 했다는 얘기인 그쵸 거네요. 그쵸. 이분이 근데 트럭 운수업자 하면은 생각나는 게 그 미국에 가보면은 고속도로에 트럭이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진짜 끊임없는 음. 트럭들이 줄을 지어서 달리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어떤 저는 봤어요. 항구 같은 곳인데 네네. 진짜 트럭들이 줄 지어가지고 거기서 몇 시간씩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짐을 받기 위해서. 그쵸. 그러니까 아마 이 말콤 맥린 씨도 자기가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그쵸. 지치는 거야. 맞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 항구는 어떻게 했냐면은 짐을 다 사람이 올리고 사람이 내리고 하는데 그게 배 한 척이 들어오면 그때 표준 정도의 화물선이 한 대 들어오면 일주일 넘게 걸렸대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분들이 뭐 이렇게 다치기도 할 거고 뭐 술도 마시고 출근을 안 하기도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죠.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 그래 엉키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아마 백희연 기자 추측대로 자기도 날라보니까 이거 이래도 되나. 보통 트럭 보내놨는데 막 기다리고 하면 자기 돈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보니까 저 컨테이너가 물건이다 딱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컨테이너를 만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아이디어를 그냥 얻은 그쵸. 거다. 이때도 컨테이너가 있긴 했다. 하지만 짐이라는 거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등으로 지고 나르고 보따리로 나르고 하는 거였다. 근데 이분이 저 컨테이너랑 어떻게 써볼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등짐으로 옮기는 게 문제가 뭐냐면 방금 네. 조금 얘기했지만 네. 일단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네. 당시에 진짜 일주일 넘게 걸리니까 배가 일주일 넘게 있으면 그 사람들 다 먹이고 맨날 아침마다 품삯 줘야 되잖아요. 돈 엄청 들겠네요. 돈 엄청 들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네. 이 부두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하지만 네. 그 무역선들이 돈을 잘 벌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두 노동자들이 파업을 많이 해요. 그냥 자기들 그냥 그 파업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돈 더 안 주거나 하면은. 근데 이분들이 멈춰버리면 그 항구가 서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 한 대가 안 들어오면 다음 배도 못 들어오고 이분들이 파업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이른바 귀족 노조인가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분들이 엄청난 파업력이 생기는 건데. 아 그렇군요. 원래 파업이라는 게 이렇게 단결력이 강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또 부도 노동자면 얼마나 또 딱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터프하고 네. 뭔가 이런 이때도 책에 나오는데 네. 이분들이 술 먹는 경쟁심이 엄청나가지고 그러니까 딱 우리가 생각한 탄광 노동자 옛날에 그런 공장 노동자분들처럼 터프한데 또 바다분들이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항구 옆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부도 노동자였대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마을 사람들이 같은 항구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또 좋은 직업이어가지고 네. 대대로 이어져요. 아빠도 부도 노동자, 할아버지도 부도 노동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 저는 왔다 갔다 하는 선주고 네. 거기 항구에 있는 부도 노동자는 대대로 그 항구를 장악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돈 안 준다고 파업해 버리면 나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럼 운수업자들 입장에서 이게 등짐져서 날르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근데 말콤 맥린이 사업으로 성공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분들이 봤을 때는 이분이 보면은 이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네. 등짐으로 짐을 어떤 사람이 날르면 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또 등짐? 사람이 이걸 짐을 날르면 몰래 하나씩 빼오지 않아요? 그쵸 많이 훔쳐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훔쳐가기 너무 좋잖아요. 그 부도 노동자가 다 자기들 아는 사람들인데 그러네요. 여기 보면은 그냥 몇 개씩 훔쳐오는 게 그냥 자기들끼리 당연한 수수료처럼 생각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무한도전에 옛날에 박명수 씨가 네. 그러니까 박명수 씨 아버지가 트럭 운수업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 아버지가 뭐 사과도 좀 가져오고 쌀도 몇 가마 가져와서 자기 떡 쪄 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유재석이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땐 다 그랬습니다 막 이래 박명수가.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좀 관행처럼 당연히 뭐 그냥 올라가면 뭐 널린 게 물건이니까 그리고 막 화가 나고 이러면 몇 개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뭐 저기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비품 집으로 가져가는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물건 중에 뭐 귀한 게 뭐 위스키 이런 게 수입되는 경우가 많았대요. 영국에선 주로 위스키가 많이 들어왔다는데 그렇죠. 그런 거 딱 한 병씩 가져가기 딱 좋잖아요. 한 병에 가치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딱 들어만 봐도 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사람도 많이 필요하지 하니까 네. 어떤 경제학자가 1950년대 연구를 하니까 네. 6,400km 그러니까 아마 대서양 건너는 것 같아요. 6,400km 밖으로 물건을 보내는데 드는 비용이 네. 출항할 때 16km 그리고 이제 하역할 때 16km에 쓰는 돈이 그 전체의 절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구간 중에 32km 구간에서 네. 비용의 절반을 쓴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사업가 입장에서는 네. 이거 문제 많다 싶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비용의 12%가 이제 그 하역 비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맥린이 네.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개선을 해야겠다. 나섭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컨테이너 선을 띄우신
맥린 옹께서는 뭐 어떤 방법을 쓴 건가요? 이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결책이 딱 간단한 거예요. 네. 다 컨테이너에 넣고 네. 그걸 딱 크레인으로 들어가지고 딱딱 옮겨서 싣고 배 나가게 하고 또 옮겨서 싣고 배 나가게 하고 하자. 그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은 쉽잖아요. 근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안 했냐면 네. 이거를 하려면 인프라를 다 갖춰야 되는데 배를 컨테이너를 실을 배도 만들어야 되고 네. 컨테이너용 크레인도 만들어야 되고 네. 컨테이너를 설치한 항구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못했던 거죠. 근데 말콤이 제가 아까 돈을 꽤 많이 번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보통 이분이 나이도 그렇게 어릴 때가 아니었고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성숙해 들었을 때거든요. 돈도 네.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는 트럭스 운수업자인데 그냥 보통 그냥 번 돈으로 뭐 열심히 사시는데 이분은 진짜 사업가인 게 이걸 다 만드는데 자기 돈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냥 전 재산을 그냥 다 팔아서 이걸 만들어요. 올인을 한 거예요? 올인을 한 거예요. 그 이분이 한 말이 어. 있는데 나중을 염두에 두는 건 없다. 모든 걸 투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분이 진짜 야수남이에요. 야수남. 이렇게 뒤를 안 돌아보시. 뒤도를 안 돌아보니까 요즘에 막 그 레버리지 곧버스 이런 거 타는 분들처럼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인데 그렇군요. 이분이 제가 그 거기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돈을 몇백억대 자산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일단 배를 삽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일단 배부터 사요. 근데 이때는 사실 배가 엄청 싼 게 1956년이니까 네. 1945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때 막 엄청 전쟁 때문에 찍었던 배들이 그냥 남아 도니까 그걸 막 거의 뿌렸어요. 나눠줬어요. 그걸 사서 컨테이너선으로 바꾸고 네. 그리고 배 항구에다가 컨테이너 그 전용 이제 크레인을 설치해요. 네. 그리고 항구를 아예 새로 뜯어 고쳐버려요. 새로. 그건 이제 뉴욕 항에 가가지고 딜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네. 뉴욕 항 입장에서도 들어보니까 네.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 거야. 근데 이것도 다 뉴욕 돈으로 한 건 아니고 네. 또 맥린도 돈을 투자를 해요. 그래서 맥린이 이제 모든 돈을 다 쏟아 부어서 이제 컨테이너 하는 선을 처음으로 띄우는데 네. 맥린이 이제 아예 싹 뜯어 고치는 개혁을 한 거죠. 그러고 보면 뭐 물건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어떤 물건이 나오기 전에 뭐 개별 기술이 다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이제 통합을 하고 거기에 이제 뭔가를 그걸 통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어떤 새로운 창조라면 창조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폰도 그렇고 그렇죠. 약간 뭐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한 기기에 통합을 하고 뭐 거기에 앱스토어라는 전용 생태계를 깔아서 구축을 하고 거기 통신망을 깔고 그렇게 해서 아이폰이 탄생을 하게 된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간 아이폰 이전에 아이팟 만들 때도 사실은 그 MP3 기술은 우리나라의 그 고유 기술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네. MP3를. 아이리버. 그걸 갖다가 다른 기술이랑 결합해가지고 멋있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니까 그쵸. 그게 아이팟이 나온 거고. 이분이 진짜 사업가이라서 눈이 그 비전이 큰 거죠. 그냥 컨테이너 따로따로 본 게 아니라 네. 시스템을 싹 그러니까 방금 말한 아이튠즈 스토어를 만들어가지고 만약 아이폰만 있었고 앱스토어가 없으면 네. 핸드폰 사서 그거 쓸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잡스는 그래 이걸 만들어야지 아이폰이 된다라고 본 거잖아요. 사실 그 전에도 스마트폰이 있긴 했거든요. 한국에서도 만들었고. 근데 맥린은 이걸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냐면 그런 이제 배가 딱 들어오면 크레인으로 내려서 내리는 거에다가 딱 그 정해진 자리로 트럭이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헤맬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번 컨테이너는 어디로 갈 거면 딱 번호표 받아가지고 몇 번 트럭이 몇 번째 오면은 그 트럭을 그냥 와가지고 실자마자 바로 나가서 그냥 출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배송할 때를 아니까. 대기 시간도 확 대기 시간도 줄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가 100개면은 100개를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내리고 있을 때 한쪽에서 또 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동시에. 보면 그 아마존도 왜 택배 같은 거 할 때 요즘에 보면 다 자동화로 하잖아요. 이제는 맞아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해서 뭐 인공지능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사람이 뭐 어디에 가서 뭘 가져와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코드만 딱 치면은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고 그 사람이 시킨 것들을 쫙쫙쫙쫙 조합해서 한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밑에 기계들이 알아서 맞아,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 전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물류라는 게 우리도 왜 택배 알바 하면은 막 지옥의 알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류라는 일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꼬이면은 이게 한번 꼬이면 난리가 나는 일이 되는데 이걸 딱 그 핵심을 짚어가지고 한번 딱 풀어주면 굉장히 효율화가 되는 거죠. 근데 운이 좋았기도 한 것 같아요. 이걸 계속 보면서 그러니까 물론 자본가고 일단 돈이 많아요. 돈이 많고
뉴욕항이랑 딜을 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지위도 맞아요. 되는 거고 협상 기술도 좋았다는 거죠. 지위가 되진 않았어요. 일단 자기 돈을 많이 내니까. 네, 지위가 되진 않았다고 봐야 돼. 아니 근데 돈이 많으면 지위가 많은 거지 뭐. 이게 지위가 높은 거지 뭐. 그 당시에는 솔직히 그 자본주의의 정수 아닙니까? 그렇죠. 돈만 많으면 자본가니까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그리고 뉴욕도 대단한 것 같아. 이게 어디 후발 항구도 아니고 네. 그 당시 1등 항구였거든요. 1등 항구에서 그걸 만들자고 하는 것 자체가 부지도 한정돼 있는데 그러니까 뉴욕항이라는 그러니까 뉴욕항이 지금 후에 나올 텐데 네. 우리가 아는 그 뉴욕 그 맨해튼 섬이 있고 그 동쪽에 브루클린 있잖아요. 그쪽에 이렇게 자잘자잘한 항구가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 말고 그 서쪽에 저 아래쪽에 뉴워크라는 데가 뉴워크라고 돼 있던데 뉴워크. 거기는 무슨 이렇게 뉴저지주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쪽에다 설치한 거예요. 거기는 약간 후발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이죠, 외곽. 거긴 외곽인 거야. 아닌. 그때만 해도 항구는 도심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 생각했는데 뉴요크는 살짝 후빈진되니까 그래 여기다 우리는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수치로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얼마나 빨랐는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만 들으면 당연히 효율적이거든요. 실제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면 말콤 이분이 아주 계산의 달인이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전에 원래 등짐져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운송비가 1톤당 5.83달러가 들었대요. 근데 자기가 한 걸 딱 계산을 해보니까 톤당 15.8센트가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거의 잠만요. 100센트가 1달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와, 이거 그러면 몇 분의 몇이야? 37분의 1로 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요금 예를 들면 이번 달에 10만 원 나오던 사람이 2,700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게. 야, 그러면 뭐 그 진짜 거의 공짜로 만든 수준이잖아요. 엄청난 경쟁력이잖아요. 그럼 뭐 거의 택배비가 한 100원이 됐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100원이 안 되는구나. 2,500원 하는 택배비가 한 100원 정도로 줄어든 거죠. 진짜. 그럼 뭐 다른 화물 업체들은 잽도 안 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맥린이 진짜 엄청난 일을 해낸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부어가지고 실제로 결과까지 좋았으니까. 도박에 성공한 거죠. 네, 도박에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맥린이 사업을 엄청 확장해요. 아 이거 된다. 이거 이제 돌리기만 하면 돈이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표준 운임이 10만 원이었는데 맥린이 그거를 이제 2,700원에 날 수 있으면 나머지 돈은 다 자기 거잖아요. 물론 투자 비용 있지만. 그래서 그때 미국에 지금 푸에트리코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그 자메이카 아래쪽에 있더라고. 그 쿠바, 자메이카 쪽에 카리브해 쪽에 있는 섬인데 여기가 미국 땅이긴 한데 또 약간 자치령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는 아니고. 근데 여기가 미국이 이제 여기를 경제 발전을 시켜야겠다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여기다 근데 여기 문제는 섬이라서 뭐 배송을 하려고 그러면 다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맥린이 여기 사업 기회가 있다 하고선 배를 막 보내요. 근데 거기 옛날에는 좀 한 지역이랑 어디랑은 좀 독점적인 해운사가 있었는데 여기 이 맥린 치고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해운사를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맥린이 진출한 지 10년이 그래서 맥린이 그 컨테이너를 돌리니까 10년 있다가 푸에트리코의 그 소비재 가격이 19%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물가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 거죠. 거의 경제 구조를 바꾼 수준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트럭 운송료까지 줄어들어서 트럭 운송료가 이제 3분의 2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엄청 성과가 좋죠. 근데 그 맥린이 만든 회사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맥린이 만든 회사가 시랜드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시랜드 서비스. 시랜드 서비스. 근데 이 정도로 혁신적이고 좋은 기업이면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예전이잖아요. 아니 근데 뭐 예전 그렇게 치자면 제너럴 일렉트릭도 저희가 들어보긴 했잖아요. 예전에 에디슨이 만든. 이 정도 혁신 저도 그래서 시랜드사가 지금도 있나라는 검색을 해봤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는 해운사들이 뭐 해운사 거의 아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뭐 굳이 꼽으면 머스크 이런 거 들어본 것 같고 여기 완전 세계 1위더라고요. 머스크는 뭐 저는 한진해운밖에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 한진해운, 현대상선 이름을 바꿨죠 이번에. HMM인가? 그리고 저는 그걸 왜 바꾼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게 트렌드인가? 아니 이상하게 영어가 된 거를 한글로 바꾸고 한글로 된 거를 영어로 바꾸고 예를 들어서 그 현대차증권도 사실 무슨 HM 어쩌고 저쩌고 증권이었는데 그 현대라고 쓰면 돈 내야 되나? 아니 근데 현대 계열사인데 돈을 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 계열사인데. 현대 계열사가 아닌 거 아닐까요? 아무튼 그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HMM으로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거기가 지금은 이제 한진해운이 망하고선 제일 큰 회사가 됐죠. 근데 시랜드 서비스는 지금은 어딘가에 흡수가 된 뒤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이 회사가 엄청나게 전도 유망할 것 같잖아요.
실현된 서비스가 이제 뒤에 얘기를 하는데 좀 위기에 닥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제가 테슬라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한 게 테슬라가 지금 시점에서 보면 네. 앞길을 막을 게 없잖아요. 지금 거의 그렇죠. 이미 모든 시대적인 것도 맞고 머스크라는 아주 뛰어난 CEO도 있고 네. 그리고 이 산업 자체가 너무 혁신적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제가 뭐 테슬라가 안 될 거라고 확언을 하는 건 아닌데 네. 나중에 이제 좀 그 얘기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 아까 컨테이너가 이제 좋은 점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아까 단점 중에 뭐 얘기했냐 분실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건 많이 잃어버리면 컨테이너로 하면 당연히 분실이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 위스키 값이 엄청 싸지고 그러니까 위스키 값이 좀 안정화됐대요. 아니 위스키 값이 안정될 정도로 그러면 그 사이에 엄청 많이 훔쳐갔다는 거죠. 음. 그리고 요즘에 전자제품 같은 거 많이 배로 수출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 컨테이너가 없이 전자제품 수출한다 생각해보면 아이폰 이런 거 한 아이폰 손바닥만한 거 하나 200만 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예를 들면 그냥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배에 실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돈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거의 그냥 그렇죠. 자기 그냥 감옥 며칠 가더라도 그냥 들어가서 갖고 나오겠다. 한 10개 갖고 나오면 몇 천만 원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사 다닐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이사를 할 때마다 저는 아직도 그걸 잊지 못해요. 그냥 지금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이사한다면 그냥 포장이사 불러가지고 저희 포장해 주세요 하고 그냥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제 뭐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뭐 보고 그럴 정도거나 안 그러면 뭐 밖에 나갔다 오거나. 근데 아버지께서 미국에서 이제 어느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는데 박스를 다 집에서 미리 포장을 해요. 그냥 인부들이 옮길 수 있게. 그리고 그 박스마다 번호를 매기시는 거예요. 뭐 1번, 뭐 2번 박스, 3번 박스 그리고 이제 표로 이 박스마다 뭐가 들었는지 무슨 물품이 들어있는지 그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근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아니 근데 이사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미국에서는 원래 그 디폴트 값이 기본인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버님이 꼼꼼하신 거죠? 꼼꼼하신 건데 왜 꼼꼼하셨지? 라고 이제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정말 고가였던 DVD 플레이어가 없어졌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중국에서 이사할 때 박스채 없어져요. 번호를 아무리 매겨도 소용이 없어. 아 발뺌하면 끝이에요. 컨테이너채로 사라질 수가 있구나. 네, 아니 그게 무슨 의미야? 발뺌하면 끝인데 뭐 어떻게 그래서 찾을 수가 지금 없어요. 그 중국통인 백희영 기자가 좀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하면서 무슨 얘기인가? 박스면 좋은 거 아닌가? 이게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해줘. 그런 거죠. 그리고 번호를 가짜 박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놓는 아 거지. 넣으면 되지. 정말 상상 초월 중국입니다. 이거 진짜 기상이 다르다. 이거 기상이 다르다. 전 20개 중에 뭐 한 막 2개씩 없어졌었어요. 그래요? 네. 컨테이너도 무거운 거 골라간 것 같아. 근데 아. 다행히 책이었던 거죠. 아. 근데 그 책에 해리포터 전권이 들어있었던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진짜 너무 슬프겠다. 많이 울었어요. 추억이 사라졌어. 추억이 사라져서 그 다시 샀죠. 이삿짐 센터 중국에서는 이사할 때 여러분들 이삿짐 그 어떻게 기사님들과 옮겨야 같은 트럭에 한국인 타야 돼. 이삿짐 센터를 불러야 되는 거죠. 그거 괜찮다. 한국인 전용 그거 이삿짐 괜찮은 센터. 사업 같은데. 이미 있어요. 그게 이제는 있어요. 이제는 한국인 이삿짐 센터를 불러야 신뢰를 되는 담보하는. 거죠. 네. 참 근데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나라를 믿지 그러니까. 못해서 한국 같은 저기 나라 사람이 운영하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를 근데 한국인 운영했는데 확실히 그건 있잖아요. 자전거 빼고는 아무도 안 훔치잖아요. 그래도. 그죠? 잘안 훔쳐가죠. 우린 왜냐면 자전거- 실내로 움직이는 우리는 민족이기 한국인은 자전거만 때문에. 훔치잖아요. 자전거. 자전거 요즘에 안 훔쳐요. 진짜 비싼 거 아니면. 아니야 많이 훔쳐가요. 아, 그래요? 제 후배들 중에 대학교 때 그때 한창 그 픽시 자전거 유행해가지고 자전거 여자애들이 막 그 세팅 쫙 해가지고 그걸 막 그 브레이크도 없는 자전거 살 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거 다 잃어버려가지고 막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걸 왜 훔쳐가지? 그래서 와 요즘도 자전거를 훔치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건 훔치는 거 생각난 게 한국은 물건 중국도 자전거 진짜 많이 훔치는데 생각해보니까. 중국은 다 자전거를 타니까. 자전거 그래서 공유 자전거인가 보지. 한국도 그렇지 않아요? 막 이렇게 뭐 둘러놓잖아요. 맞아. 중국은 쇠를 막 둘러놔요. 네. 그냥 그 쇠체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쇠체 통째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통째로 이렇게 훔쳐가는 걸 되게 좋아하나 보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안 그러죠. 왜냐하면 공유 자전거가 너무 그래 많아졌고. 공유 자전거 이제 아. 훔치지 말고 빌리라 이거지. 근데 저는 이거 진짜 문화가 다른 게 네. 한국이었으면 어쩌면 이 컨테이너에 도입이 늦을 수 있는 게 우리는 안 훔치니까. 근데
그 예전에 영화 중에 Too Big to Fail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네. 그게 미국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이제 네. 압류당한 서민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제 집에 이제 딱지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행하러 온 분들이 나와서 몇 시까지 다 나가시고 안 나가시면 당신 감옥 간다고 하면 경고를 해요. 네. 그럼 얘가 막 뭐라고 화를 내면서 자기 물건을 다 빼놓거든요. 네. 그러면은 잠깐 돌아서면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막 가져가는 거야. 아, 이게 어디 뭐 제3세계도 아니고 미국인데 자기 물건 그래서 보초로 서야 돼. 자기 물건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근데 미국은 많이 훔쳐가죠. 아니, 한국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네. 혹시 그런 그 이제 우리 알고리즘의 벽에 다 뜨잖아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택배가 오면은 우리가 택배가 당연히 다들 출근해 있으면은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 미국은 당연히 아파트에서 많이 안 살고 이렇게 땅 집에서 단독주택에서 그쵸, 많이 주택. 살잖아요. 그럼 그 단독주택 앞에 문 현관문 앞에 발코니 비슷하게 이제 그게 있는데 거기 위에 택배를 올려두고 그냥 가요. 기사들도 당연히 배달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자꾸 없어지는 거야. 없어져가지고 어떤 그 사람이 엔지니어인데 그 이제 뭐 이제 귀중품 뭐 예를 들어서 닥터들의 헤드폰 같이 박스를 만들고 사실은 그 안에 그 스컹크 액체 이게 열면은 그게 자동으로 뿌려지고 막 그 반짝이 같은 네네. 거 막 쏟아져 가지고 주변에 더럽게 만들도록 하고 그거를 LG 핸드폰 4개로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클라우드로 유튜브 각이다. 전송되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 근데 솔직히 이게 뭐 있어봤자 그걸 얼마나 많이 훔치겠었는데 진짜 많이 훔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야외고 한국은 제 생각에 아파트니까 안 훔치는 거야. 우리 동 주민들끼리 뭔가 신뢰를 깨면 안 된다는. 아니 미국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쇼플리프팅이라는 약간 그런 약간 애기들이 되게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그런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몰래 훔쳐가지고 나오는 거를 되게 재밌어요. 도벽 같은 걸 되게 서리잖아. 서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간 과일서리 하듯이 걔네는 쇼핑몰에 가서 뭔가를 쇼플리프트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다고 애들이 하던데. 그런 문화가 있어. 아예? 네, 애들이 그러는 거 한 번쯤은 그래도 다 약간 사춘기 때는 다 해본다. 약간 이런 문화가 있는 거 같던데. 우리는 그런 벨 누르고 도망가고 이런 벨키. 거잖아. 벨키하잖아. 이게 문화가 다른 거야. 우리는 아파트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인은 조금 찐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무섭고. 착한 거지. 저는 진짜 찐따 놀란 게 기질이라고 할 수 있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진짜 솔직히. 한국의 고실내에 놀란 게 얼마 전에 제 옛날 대륙의 기질이 없어. 대학생 때 원룸 옆에 제 원룸 사는 원룸 옆에 원룸 빌딩 공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빌딩 공사니까 거기 이제 에어컨을 넣을 건가 봐. 에어컨들을 이제 넣을 건데 그날 밤에 도착할 거야 에어컨이. 그래서 그 빌딩 앞에다가 에어컨 수백 대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냥. 그냥. 그러고 퇴근했어. 와. 보면서 그럴 수가. 아니 이거 정말 약간 초현실적인 느낌인 거야.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그걸 근데 훔쳐갈 사람이 없으리란 법이 있나요? 그게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우리나라 안 훔쳐가요. 근데 안 훔쳐가. 근데 그게 며칠 있었거든요. 아무도 안 훔쳐가더라고. 우리나라 진짜 안 훔쳐가. 대단하다. 근데 이게 근데 미국만 그러겠어요. 그냥 한국에서 많이 훔쳐갔는데 이제 컨테이너의 등장으로 이제 그 절도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안 끝났다니까 미국은. 스코틀랜드 양조업자들이 좋아했대요. 컨테이너를. 위스키가 재밌네. 가격이 위스키가 안정하니까. 굉장히 안정되니까. 아니 근데 컨테이너가 그 정도로 훔치기 힘들어요. 왜냐면 박스들도 다 밀봉을 잘 해놨을 텐데 컨테이너로 컨테이너는 바뀌었다고. 문을 잠가 놓잖아요. 박스도 문을 이렇게 잠궈 놓지 않았을까요? 철판을 덧대서? 박스는 크기가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그리고 박스는 백스는 열 수도 들고 있고. 도망가면 아예 박스 되니까. 채로 중국처럼. 중국처럼.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중국도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때는 그랬는데 요즘 안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요즘 안 그래. 그러니까 그걸 추측이면 추측처럼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근데 요즘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니 모르죠. 모르죠. 아직은 모르죠. 근데 뭐 그런 기괴한 일이 뭐 옛날보다는 적어지긴 했겠죠. 그쵸. 근데 컨테이너째를 훔치기도 하더라고요. 그 영화 보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네. 마틴 스콜세지 진짜 미국에 근데 컨테이너도 훔치긴 하는 게 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엄청 유명하죠. 이분이 좋은 친구들이라고 갱스터들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이분들이 한 마을이 다 갱스터인데 이분들이 사업 모델이 뭐냐면 네. 그냥 이렇게 트럭 운수업자 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총 겨누고 내리라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컨테이너 기사는 그냥 저항도 안 해. 오케이 하고 내리고 그 컨테이너 갖고 가서 컨테이너 물건을 막 동네 사람들한테 돈 받고 팔아요. 담배를 엄청 많이 훔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째로 담배를 가져오다가 담배를 함부로 얼마씩 해서 파는 거야. 근데 물론 그런 일도 있긴 한데 확실한 건 부두에서 이렇게 보내놨더니 하나씩 사라지는 일은
없어졌다. 엄청난 발전이죠, 이것도. 알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사실 예전에는 무역과 운수를 했을 때는 이제 작은 나무들이나 철판을 덧댄 컨테이너들을 통해서 무역을 했는데 뭐 당연히 컨테이너 하역과 뭐 그런 거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비용도 많이 들었던 것을, 그리고 노동자들도 뭐 그것 때문에 되게 카르텔이 심했는데 이제 그게 컨테이너 발전을 통해서 없어졌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부에서 이렇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2부에서는 좀 어려운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예, 2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이 컨테이너 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말콤 맥린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인물이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2부에는 앞으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말콤 맥린의 앞날이 굉장히 밝을 것만 같은데 근데 굉장히 앞으로 고난의 길이 계속 이어져요. 어허. 이 책에서 말콤 맥린이 컨테이너 이 책이 15장까지 있는데 맥린이 컨테이너를 띄운 게 1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4장 동안 내내 개고생을 합니다, 정말. 근데 왜? 근데 테슬라의 미래를 그렇죠. 아니 너무 약간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테슬라의 미래를 사실 지금이 테슬라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맥린이 한 시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새로운 혁명을 열었어. 사람들이 저게 혁신이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넘어갈 산이 굉장히 많고 먼 길이 남아 있다. 그걸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혁신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얘기해 보면. 알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2부에서 남궁 기자, 백 기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